그는 무엇 때문에 여기 온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저기 있습니다. 나는 소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아내 박서연을 가리켰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을 가득 채우던 이준호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비명처럼 갑자기 뚝 끊겼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제법 잘생긴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붉었다. 김민준 씨, 제발 저 일을 허락해 주세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이준호였다. 삼리화가이자 내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3년 동안이나 몰래 사귄 연남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붉은 원목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규칙적인 소리가 탁탁 탁탁 탁 울렸다. 박서연의 몸은 더욱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이준호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고 이준호를 똑바로 보지도 못했다. 그녀는 내가 애전이라도 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외도를 저질렀고 그녀는 외도를 저질렀고 저는 서열 씨 없이는 살 수 없고 서열 씨도 저 없이는 안 됩니다. 저희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디 저희를 놓아주세요. 이준호는 두 걸음 앞으로 기어와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의자를 뒤로 밀어 물러났다. 김민준, 도대체 당신 뭘 하려는 거야? 날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박서연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비웃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역겹고 끈적한 대화 기록을 발견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추궁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었다. 감히 나를 모욕할 자격이나 있을까? 나는 사랑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는 이준호를 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내 태도는 간단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두 손을 책상 위에 깍지 낀 채 올렸다. 내 시선은 이준호에게서 천천히 박서연의 창백한 얼굴로 옮겨갔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박서연 씨가 동의한다면 저는 즉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재산은 박서연 씨에게 남겨주겠습니다. 당신들의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이준호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다. 그의 얼굴 표정은 비장함에서 천천히 황홀감으로 변했다. 그는 급히 뒤돌아보며 마치 구원자를 보듯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들었어? 그가 동의했어. 우리 드디어 함께할 수 있게 됐어. 그러나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박서연의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없었다. 오히려 조금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아마 내가 경노하고 따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들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순조롭게 진정한 사랑을 쫓는 결혼에 묶인 불쌍한 희생자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 아쉽게도 나는 그들의 연극에 흥미가 없었다. 이준호는 여전히 엄청난 기쁨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일어나 박서연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서연 씨, 말 좀 해봐. 우리 성공했어. 당신은 이제 자유야. 박서연의 입술이 타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아까의 원망이 아니라 짙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렇다. 그녀는 두려워했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놓아줄까봐, 이 선택권을 정말로 그녀의 손에 쥐어줄까봐 두려워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결코 이혼이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집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소처럼 일하며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모든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준호와 풍류를 즐기며 달콤한 말로 그녀의 공허한 예술적 감성을 채우는 것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찻잔을 들어 뜨거운 김을 불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박서연 씨는 아직도 불만족스럽습니까?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박서연의 심장에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이준호를 거칠게 밀쳐냈다. 닥쳐.
이 소리는 이준호에게 향한 고함이었다. 이준호의 얼굴에 피어났던 황홀감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윤 씨, 당신, 내가 닥치라고 했잖아. 박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이건 나와 그 사람의 일이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누가 당신더러 여기 오라고 했어?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미친 개처럼 마구 날뛰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품에 안겨 결혼 생활의 불행을 토로하며 자유를 갈망하던 연인이 다음 순간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말이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내 그림자가 두 사람을 완전히 덮었다. 이준호 씨, 아무래도 박서연 씨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군요. 나는 이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위로하는 듯한 어조였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제게 와서 울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그녀가 이혼하게 만들고 싶다면 2배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조용히 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나는 밖에 멍하니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손님들 배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이 순간부터 막 시작되었고 박서연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왔지만 박서연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180제곱미터의 집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 어딘가 쓸쓸했다. 이 집은 내가 이를 악물고 얻은 것이었다. 결혼 초 우리는 30제곱미터짜리 월세방에서 살았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 그녀가 더워서 잠 못 이룰 때면 나는 밤새도록 부채질을 해주었다. 겨울에는 난방이 없어 나는 유일하게 두꺼운 이불을 그녀에게 덮어주고 나는 스웨터를 입고 잠들었다. 그때 그녀는 늘 말했다. 민준 씨, 우리가 돈 벌면 꼭 통창이 있는 큰 집을 사자. 그녀의 그 한마디를 위해 나는 안정적인 공기업 정규직을 그만두고 IT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했다. 밤낮 없이 야근하고 고객을 접대하며 위궤양으로 쓰러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 가장 길게는 사흘 밤낮을 눈도 붙이지 못하고 기술적 난제 해결에 매달렸다.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나는 인생 첫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를 데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계약금을 내고 열쇠를 받은 날 그녀는 텅 빈 새 집에서 나를 안고 울고 웃었다. 그녀는 말했다. 민준 씨, 당신 정말 최고야. 평생 당신만 따라갈 거야. 가문이설이었을까? 그런데 마음은 어쩌다 변한 걸까?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로 가득 차 있었다. 대부분 비싼 것들이었다. 요구르트는 수입산으로 작은 컵 하나에 3만 원, 과일은 항공편으로 온 체리로일, 게지에 3~6만 원이었다. 내 것은 생수 몇 병과 냉동만두 한 공지뿐이었다. 나는 물 한 병을 꺼내 마개를 돌려 열고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다. 나는 성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녀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는 미리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를 샀다.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그녀의 차가운 문자 메시지였다. 회사에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만약 내 친구가 우연히 백화점에서 이준호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쇼핑하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찍어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껏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사진이 도착했을 때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그녀를 위해 수프를 끓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환해지고 나는 그 눈부시게 아픈 사진을 보았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귓속은 윙윙거리고 세상은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그 사진을 10분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불을 끄고 냄비 가득 끓인 수프를 전부 하수구해버렸다. 억 단위의 그 목걸이도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는 따지러 가지 않았다. 싸우러 가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다 틀린 일이 된다는 것을, 당신의 추궁은 생떼가 되고 당신의 고통은 과장된 푸념이 된다. 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추악하게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외도 증거가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녀와 이준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히 돈에 관한 것이었다. 탐정의 효율은 높았다. 사흘 후 한 뭉치의 자료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였다. 나는 밤새도록 자료를 뒤적였다. 박서영과 이준호는 3년 전 미술 전시회에서 만났다. 이준호는 자신을 예술에 헌신하는 자유로운 화가라고 자칭했지만 실제로는 그림 한 점 팔지 못하는 무명 화가였다. 그는 전적으로 박서연에게 의존해 살았다. 박서연은 그에게 작업실을 빌려주고 그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심지어는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몰래 빼내 그의 예술 활동 지원금으로 주었다. 송금 기록의 날짜는 선명했다. 그날은 내 어머니가 급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날이었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던 날이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는 전화를 끄는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는 전화로 온갖 핑계를 대라고 전화했다. 결국 내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 어머니의 수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전화를 끊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연남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던 것이다. 나는 그 송금 기록을 쥐고 있었다.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인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를 위해 인출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자료의 마지막에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탐정이 그들의 데이트 레스토랑에서 녹음한 것이었다. 배경에는 잔잔한 음악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걱정 마. 내 그림이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어서 당신을 그 끔찍한 감옥에서 구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결혼식을 선물할 거야. 그리고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의 짜증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됐어, 어서 먹어. 음식 다 식겠네. 당신 그림이 언제 유명해질지 누가 알아. 내 남편은 재미없긴 해도 돈은 잘 벌잖아. 장기적인 돈벌이 수단으로는 괜찮지.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비현실적인 생각만 해? 이준호가 초조하게 말했다. 서연 씨,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진심이라고. 당신은 그와 이혼하고 싶지 않아. 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왜 이혼해야 해? 이혼하면 내가 뭘로 당신을 먹여 살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아? 그가 돈 벌고 우리가 돈 쓰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모든 것을 들은 나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정마저 산산조각 났다. 장기적인 돈벌이 수단.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결국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저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눈을 떴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서연, 네가 결혼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좋아. 내가 너와 이 셈을 제대로 해줄 테니. 나는 녹음 파일과 모든 자료를 금고에 넣어 잠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100번도 넘게 버림받은 재미없는 좋은 남편 역할을 계속했다.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그녀와 그녀의 진정한 사랑이 함께 몰락할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는 이준호가 스스로 찾아왔다. 현관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연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창 밖으로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아마 내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발을 갈아 신으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 정말 미쳤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알아? 전화기 너머는 이준호였을 것이다. 무슨 진정한 사랑? 내가 언제 그와 이혼하겠다고 했어. 이준호, 다시 한번 내 남편 회사에 가서 소란 피우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어조는 매우 차가웠다. 내 앞에서 온화하고 다정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휴대폰을 신발장에 쿵 하고 내던졌다. 그리고는 어둠 속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다. 당신 언제 왔어? 왜 불을 안 켜? 사람 놀라게 할 일 있어?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을 뻗어 불을 켰다. 거실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당황함은 금세 사라지고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심지어 억지로 미소까지 지었다. 여보, 식사했어요? 나 오늘 야근하느라 너무 피곤하다. 그녀는 다가와 평소처럼 내게 기대려 했다. 나는 옆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피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얼굴의 미소도 굳어버렸다. 김민준, 무슨 뜻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집에 온 날이었다. 예전 같으면 매일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을 텐데 이제 남은 것은 연기뿐이었다. 무슨 뜻이라니. 돌아왔는데 몸에 먼지가 많아서 나는 어색한 핑계를 댔다. 박서연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거두고 나에게서 가장 먼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오늘 이준호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떠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든 여보, 믿지 마세요. 그는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그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관계를 부정했다. 정말 흥미로웠다. 3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내 사무실에서 이준호가 자신의 내연남임을 묵인했으면서 이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미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사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김민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부부로 지냈는데 당신은 나를 믿지 않고 왜 부인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녀는 감성적인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믿느냐는 거야. 박서연,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어. 이혼하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밖에 있는 그런 불건전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 2가지 길 중에서 네가 직접 선택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뒤에서 그녀의 억누르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으면 벌써 마음이 약해졌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침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았다. 귓가에는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억누르지 못하는 흐느낌이 들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가 들어왔다. 오늘 나갈 때 입었던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내 침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에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등을 보였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민망하게도 거두어졌다.
뒤에서는 그녀의 흐느낌이 더욱 커졌다. 이준호와는 제가 한순간 헛된 마음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저를 이해해준다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결코 당신을 배신하거나 우리 가정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보. 맹세해요. 당장 그와 관계를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미 마비된 내 신경에 바늘처럼 박혔다. 그녀를 이해한다.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 그녀는 독립영화를 좋아했고 나는 그녀와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영화를 보러 다녔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인디 가수의 콘서트를 좋아했고 나는 수많은 인맥을 동원해 비싼 앞자리 표를 구했다. 그저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림을 좋아했고 나는 그녀에게 가장 비싼 그림 도구를 사주고 집에서 가장 좋은 서재를 그녀의 작업실로 개조해 주었다. 이런 것들을 이준호 같은 가난뱅이가 줄 수 있었을까? 그녀는 내가 준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준 사탕 한 조각은 티한 포물이 되었지만 민준 씨, 말 좀 해봐요. 내가 계속 침묵하자 그녀는 초조해졌다. 손을 뻗어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마침내 몸을 일으켰다. 머리맡 스탠드불을 켜지 않아 방은 어두웠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달빛만이 무릎 꿇은 그녀의 희미한 윤곽을 드러냈다. 기회?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당신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3년 전 내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을 때 나는 모든 저축을 회사에 투자해서 수중에 돈이 없었어. 당신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돈을 좀 꺼내달라고 했지.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박서연의 몸이 움찔했다. 내가 대신 대답해주지. 당신은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이라 건드릴 수 없다고 했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 우리 아버지 수술비는 내 여동생이 결혼할 집 마련 비용을 모아준 돈으로 해결했어. 그런데 당신은 전화 끊고 곧바로 고향에서 빈둥거리는 네 남동생 박태호에게 비싼 차를 사줬지. 1년 전 나는 회사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석 달 동안 해외에서 고생했어. 돌아왔을 때 이려 당신에게 공항으로 마중 나와달라고 전화했지만 당신은 친구와 쇼핑 중이라 못 온다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당신 차 블랙박스 기록에서 그날의 진실을 봤어. 당신은 공항에 갔더군. 다만 다른 지역에서 스케치하고 돌아오는 이준호를 나 좀 나가기 위해서였지.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박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에는 온몸이 떨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을까? 내가 아직도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바보라고 생각했을까? 박서연,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한 짓을 한 적이 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감히 보지 못했다. 갑자기 귀를 찢을 듯한 휴대폰 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어둠 속에서 화면, 불빛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발신자 표시에는 이준호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박서연은 불에 댄 듯 허둥지둥 전화를 끊으려 했다. 이미 늦었다. 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든 것처럼. 받을까 말까? 내 앞에서 그녀는 감히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이준호가 또 어떤 미친 짓을 할까봐 두려워했다. 휴대폰 벨소리는 끈질기게 계속 울렸다. 마치 그녀에게 가하는 가장 큰 비웃음처럼. 나는 그녀가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동정심이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나는 다시 누워 이불을 덮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깨끗하게 처리해. 더러운 물을 나한테 튀기지 말고. 다음 날 나는 사설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받았다. 박서연은 이준호를 한 카페에서 만났다. 사진 속 박서연은 이준호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과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이준호는 흥분한 얼굴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 박서연은 카드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준호의 표정은 흥분에서 경악, 굴욕으로 변했다. 굴욕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치는 듯 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그저 커피를 들어 우아하게 한 채여는 마지막 사진은 이준호가 넋이 나간 채 떠나는 모습이었고 박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입가에 비웃음까지 띄고 있었다. 탐정의 문자 보고는 간단했다. 박서연은 이준호에게 500만 원을 주며 이 도시를 떠나 영원히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돈도 없고 사업도 없는 가난한 화가가 뭘 믿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감히 그럴 자격이나 돼? 예전에는 그저 신선한 재미로 만났을 뿐이야. 이제 질렸어. 알겠어. 이 돈 받고 꺼져.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정말 냉정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관계 정리였다. 돈으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떨쳐내는 것. 그녀는 이렇게 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너무 순진했다. 오후에 나는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늘 그렇듯 당당하고 명령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네 처남이 집을 하나 봤는데 계약금이 3천만 원이 부족하단다. 내일 당장 보내줘야. 그녀가 말하는 처남은 박서연의 철없는 남동생 박태호였다. 30대 중반인데 직업을 10번 넘게 바꿨고 어떤 직업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의 결혼 비용은 내가 냈고 결혼할 때 집 마련 비용도 내가 댔다. 이제 또 집을 산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박서연을 위해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돈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 제가 요즘 수중의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이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내 어조는 매우 담담했다. 전화 너머는 5초 동안이나 침묵했다. 그리고 장모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무슨 소리야? 김민준, 이제 큰 사장이 됐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3천만 원이 당신한테는 푼 돈 아니야? 혹시 안 주려는 거지? 네, 안 주려는 겁니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장모님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박서연이 너한테 시집 온 건 네가 몇 대에 걸쳐 쌓은 복이야. 우리 태호는 서연이의 유일한 남동생인데 그 애가 집을 사는데 네가 형부로서 돈 좀 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째째? 나는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돈은 제가 한 푼 한 푼 벌어서 모은 겁니다. 오늘부터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저 지금 회의가 있어서 먼저 끊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전화 너머에서 화를 내며 욕하는 그녀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 박서연이 집에 돌아왔다. 얼굴은 흑빛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쿵 하고 내던졌다. 김민준, 당신 무슨 뜻이야? 엄마가 전화해서 당신이 태호 집 사는 거 안 도와준다고 하잖아. 그녀는 내 앞으로 걸어와 나를 내려다보며 따져 물었다. 당신 혹시 이준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우리 가족한테 복수하는 거야? 나는 소파에 앉아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낯설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저 내가 변했고 내가 복수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천천히 한 글자를 내뱉었다. 그래, 복수하는 거야. 박서연은 내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 얼굴의 분노는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이내 당황함으로 바뀌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는 내 동생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엄청난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차갑게 비웃었다. 천천히 일어서서 얼음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박서연, 당신이 이준호와 밖에서 희희낙낙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은 왜 안 했어? 공동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이준호에게 예술활동 지원금으로 주고 내 어머니 수술비가 급할 때 눈 뜨고 지켜볼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은 왜 안 했어? 당신 남동생이 내 피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팔아먹을 때 결혼 비용부터 집 마련 비용까지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들은 뭐였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선의를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쓰레기처럼 생각했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서연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소파 발걸이를 잡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입술은 타르르 떨렸다. 제가 그때는 이준호한테 속은 거예요. 엄마랑 동생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거실 테이블 서랍에서 한 뭉치의 자료를 꺼내 그녀 앞에 3개 던졌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자료들이 흩어지면서 송금 기록, 블랙박스 기록 캡처, 그리고 탐정이 찍은 그녀와 이준호가 헤어지는 사진이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몰래 빼돌린 부부 공동 재산 내역이었다. 그녀는 이준호뿐만 아니라 박태호에게도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고 심지어는 어머니 명의로 소형 아파트까지 몰래 사두었다. 박서연의 눈동자가 갑자기 수축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자료를 숨기려 했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걸 조사했어? 당신은 이미 나를 믿지 않았던 거지? 나는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 그녀는 아픔에 신음했다. 내 어머니 수술날 돈이 재테크 상품에 묶여 인출할 수 없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조사했어야 했어. 나는 그녀의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 그런데 당신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내가 당신에게 이혼할지 관계를 끊을지 선택하라고 한 게 이 결혼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어? 꿈깨. 나는 그저 당신과 지난 10년의 셈을 제대로 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야. 나는 손을 놓았다. 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더 이상 이전의 가식적인 애원이 아니었다. 절망적인 공포가 섞인 눈물이었다. 김민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돈 다 돌려놓을게요. 그 아파트도 당신에게 명의 이전해 줄게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파멸하는 건 싫어요. 파멸? 나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그녀와 이준호가 레스토랑에서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가 돈 벌고 우리가 돈 쓰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나는 그녀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이런 짓을 할 때 파멸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장모님의 날카로운 욕설과 함께였다. 김민준, 문 열어. 네 이놈 은혜도 모르는 자식. 내 아들 집 사는 거 안 도와주고 내 딸까지 괴롭혀? 내가 너랑 한판 붙을 거야. 박서연은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허둥지둥 기어가 문을 열려 했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눈빛은 차가웠다. 서두르지 마. 온 김에 다 해결하자. 나는 직접 문을 열었다. 장모님은 박태호와 함께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박태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김민준, 네가 이제 날개를 달았다고 어쩔 때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3천만 원은 무조건 내놔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네 집에서 눌러 앉을 거야. 박태호도 거들며 손에 든 몽둥이를 휘둘렀다. 형부, 경고하는데 나를 건드리지 마.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시집와서 이렇게 여러 해를 살았는데 당신이 돈 좀 내주는 게 뭐 어때서?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저희 집에 누군가 무단 침입해서 흉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해? 장모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욱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네가 신고해도 소용없어. 내가 네 장모인데 딸네 집에 오는 게 당연하지. 딸네 집? 나는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흔들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현금으로 산 겁니다. 박서연과는 아무 관계없고 당신들과는 더더욱 관계없습니다. 제 허락 없이 침입하고 흉기까지 휴대했으니 이미 불법 행위입니다. 박태우의 얼굴색이 변했다. 무의식적으로 몽둥이를 든 뒤로 숨겼다. 장모님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다. 말도 안 돼. 난 경찰이 날 잡아가리라고는 안 믿어.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내 진술을 듣고 등기부등본과 박태우가 숨겨둔 몽둥이를 확인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장모님과 박태우를 훈계했다. 두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하며 집주인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엄숙하게 말했다. 금품을 요구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시 소란을 피우면 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다지려 했지만 경찰의 눈빛에 멈칫했다. 결국 박태우를 끌고 쓸쓸하게 돌아섰다. 떠나기 전 그녀는 박서연을 악의적으로 노려보았다. 마치 자신이 나를 막지 못한 것을 탓하는 듯했다. 거실은 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눈빛으로 힘없이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그녀 앞에 놓았다. 그리고 펜과 함께 사인해. 내 어조는 담담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이미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몰래 빼돌린 재산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겁니다. 당신은 결혼 외도와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인해 법에 따라 빈손으로 나가야 마땅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1천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당분간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박서연은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다. 김민준, 우리 10년의 감정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감정은 이미 끝났어.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어떠한 파동도 없었다. 당신은 돈을 좋아하지 않아? 이 1천만 원은 지난 10년간 당신의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이야. 사인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끝나는 거고 사인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돈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박사연은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눈물이 합의서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거두어 서류 가방에 넣었다. 이틀 시간을 줄 테니 당신 물건을 정리해서 나가. 이틀 동안 나는 호텔에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와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유치장 맛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테니. 말을 마친 나는 코트를 들고 몸을 돌려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미련도 없었다. 집 문을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뺨을 스쳤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이 느껴졌다. 이틀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박서연은 이미 이사하고 없었다. 그녀의 물건이 사라진 집은 유난히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유난히 깨끗하고 조용했다. 나는 청소부를 불러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게 하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버렸다. 그녀가 한때 가장 좋아했던 작업실의 그림 도구들까지도. 동시에 내 변호사는 박서연이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소형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구매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에게 귀속시키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준호와 박태우에게 송금했던 돈도 법적 절차를 통해 차례로 회수되었다.
얼마 후 나는 박서연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 1천만 원을 들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장모님과 박태호에게 무능하다고, 나라는 장기적인 돈벌이 수단을 붙잡아두지 못했다고 빗발치는 비난을 들었다. 박태호는 집 마련 비용을 받지 못해 결혼이 파토났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술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박서연에게 주먹질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준호는 박서연이 자신을 떨쳐낸 후에도 단념하지 못했다. 박서연이 준 50만 원을 들고 다시 박서연을 찾아왔지만 박태호에게 두들겨 맞고 돈까지 빼앗겼다. 갈 곳이 없어진 이준호는 결국 자신과 박서연의 친밀한 사진을 들고 박서연의 회사로 찾아가 그녀를 협박하려 했다. 결과는 사진이 회사 전체에 퍼졌고 박서연은 그 자리에서 해고되어 업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나중에 박서연은 집안의 구타와 욕설, 그리고 외부인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이 도시를 몰래 떠났다. 그 후로 소식조차 알 수 없었다. 장모님과 박태호는 경제적 수단이 사라지고 빚까지 많이 지게 되어 결국 박태호의 결혼할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다.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추억으로 가득했던 이 집을 팔고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회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자선재단까지 설립했다.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원을 신청하러 온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온화하고 선량했으며 눈빛에는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박서연과는 달리 빛이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잘 맞았고 나중에 서서히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다. 결혼식 날 햇살은 따사로웠고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으며 내게 말했다. 민준 씨,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마음속은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결혼은 일방적인 희생과 타협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배신과 상처들은 결국 인생길의 한 조각 길이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거짓말과 배신이 아니라 상처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삶을 다시 포용할 용기였다. 저녁 무렵 나는 아내를 안고 거실 베란다에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은 부드러웠고 달은 고요했다. 과거의 원한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고 미래의 날들은 희망으로 가득했다.